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알고 또 이해하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한 답을 제시하는 자료, 통일사상 제31톡 통일인식론에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에 담긴 통일인식론 이라는 관점 함께 살펴보시죠. 보통 인식론 하면 경험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이런 논쟁들 먼저 떠오르잖아요. 사실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통일인식론은요. 이런 기존 이론들을 통합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우선 이 통일인식론이 그리는 큰 그림이랄까요? 그 틀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 이론은 경험론, 합리론, 또 칸트 철학 같은 기존 인식론들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떤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해요. 통일원리라는 사상 체계, 그리고 문선명 선생의 가르침, 또 저자의 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요. 기존 철학들이 명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죠. 바로 인식하는 나, 즉 주체하고 또 인식되는 세상, 대상 사이의 관계, 이걸 아주 새롭게 설정한다는 점이에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통일인식론은 이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신의 창조를 통해서 맺어진 필연적인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필연적인 관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필연성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온전히 완전히 알 수 있다. 이런 좀 대담한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와, 필연적인 관계여서 세상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요? 칸트는 우리가 그 물 자체,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경험론이 회의주의로 가거나 합리론이 독단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 이걸 피하기 위해서 통일인식론은 그럼 어떤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 이런 일종의 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관계가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거죠. 마치 자동차 엔진, 그 원동기하고 바퀴, 작업기 같은 게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처럼요. 아, 설계된 관계다. 네, 이 설계된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원리적으로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칸트가 말했던 그 알 수 없는 영역, 그건 없다는 겁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 둘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그때 진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창조된 관계, 여기에 기반해서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한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실제로는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보는 관점이 등장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 안에 이 세상 만물의 구조나 성질이 축소판처럼 다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서로 닮은 꼴이다, 즉 상사성을 지닌다고 주장을 해요. 상사성이요? 닮은 꼴. 네, 이 닮음이 인식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닮았길래 인식이 가능해지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통일인식론은 인식을 일종의 측정 또는 대조 작업으로 봅니다.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청사진 또는 틀 같은 거예요. 이걸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아, 마음속의 청사진 원형. 그럼 외부 세계를 볼 때 이 원형이랑 비교해서 아, 저건 사과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외부 대상에서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 이걸 외적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이 원형, 내적 영상, 이걸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합 과정을 통해서 인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합, 퍼즐 조각 맞추는 것 같네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외부 세계, 즉 실제론이나 내면의 관념, 관념론,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만남과 대조를 통해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맞춰보기, 이 조합이 가능한 근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사성, 인간과 세상이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음속 원형과 외부 정보의 조합. 그럼 이 인식, 즉 조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수수법이라는 좀 독특한 용어를 쓴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수수법, 말 그대로 풀면 주고받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인식이라는 게 주체, 즉 나하고 대상, 세상 사이의 어떤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 이거죠. 이 상호작용, 수수작용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주체인 나에게는 대상을 향한 어떤 관심, 그리고 판단 기준이 되는 원형이 있어야 하고요. 대상에게는 인식될 수 있는 그 대상 고유의 속성, 즉 내용과 형식, 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양쪽에 다 필요한 게 있군요. 네, 이 수수작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 수수작용이에요. 이건 세상, 즉 대상의 속성과 형식이 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종의 초벌 스케치 같은 거, 이걸 외적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건 외부 세계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반영론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반영론과 비슷하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핵심인데요. 내적 수수작용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그 초벌 스케치, 외적 영상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청사진, 즉 원형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내 안의 틀, 원형이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칸트 철학의 선염적 요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칸트와도 연결되는군요. 칸트처럼 형식만 주체에 있다거나 마르크스처럼 내용이나 형식이 주로 대상에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양쪽 모두의 내용과 형식이 다 있고 이 둘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인식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반영론적인 면과 선험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이 수수법 안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주체와 대상 모두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식이 이루어진다. 좀 복잡하긴 한데 흥미로운 구조네요. 여기서 내용과 형식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인식론에서 보통 내용이라고 하면 사물의 구체적인 속성들, 예를 들어 사과의 빨간색, 둥근 모양 같은 걸 말하고 형식은 그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나 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일 인식론에서도 비슷하게 봐요. 대상, 즉 만물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주체인 인간의 몸도 소우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물과 같은 물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주체의 마음속에도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내용이요? 네, 이것이 바로 원형의 내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영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물질적인 속성에 대응하는 마음속의 이미지나 느낌 같은 어떤 심적인 내용이죠. 이 마음속 내용, 즉 원영상하고 대상의 물질적 내용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수수작용, 즉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몸에도 마음에도 다 내용이 있고 그 둘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럼 형식은 어떤가요? 대상에는 존재 형식이라는 틀이 있고 우리 몸도 소우주니까 같은 존재 형식을 갖춘다고 아까 하셨죠? 이게 마음에 반영되면 사유 형식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존재 방식, 예를 들어 모든 존재는 내적인 성품, 성상과 외적인 모습,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식의 기본적인 틀, 이걸 존재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의 근본적인 의식, 이걸 이 자료에서는 원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의식이라는 거울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상 또는 형식상이라는 심적인 형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틀, 즉 사유 형식 또는 범주, 카테고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구조가 우리 몸에 반영되고 그게 다시 마음에 반영되어서 생각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외부 세계, 몸, 마음, 원의식, 사유 형식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와, 정말 독특한 설명이네요. 그러면 마음속 청사진인 원형이라는 게 결국 몸의 내용과 형식을 반영한 원형상과 관계상 사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경험적인 지식까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봐요. 첫째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몸의 속성, 세포나 조직 같은 것들이 마음에 반영된 원형상. 둘째는 역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몸의 구조나 관계 방식이 마음에 반영된 관계상 또는 사유 형식. 그리고 셋째가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서 이 원형에 추가되는 경험적 관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원형하고 살면서 얻는 경험적 원형이 합쳐져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사용하는 것은 복합 원형이 된다는 거군요. 아, 그러면 처음 보는 것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건 선천적 원형 덕분이고 또 익숙한 걸 더 잘 알아보는 건 경험적 원형 덕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이 인식 행위보다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 한다. 이걸 원형의 선제성이라고 부르면서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죠. 네. 이게 칸트가 말한 선천적, 에이프리오리 개념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통일인식론에서는 이 선제성이라는 게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 즉 원형상과 형식, 관계상을 모두 포함하는 원형 전체가 인식 이전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내용과 형식을 다 포함하는 원형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럼 갓난아기의 원형은 아직 불완전하겠지만 자라면서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풍부해진다는 설명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지식과 기억이 쌓이는 과정이 곧 복합 원형이 발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등장하는 개념 중에 원의식이라는 게 좀 더 궁금해집니다. 이게 몸의 내용과 형식을 마음에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뭘까요? 세포나 조직 속에 깃든 근본적인 의식, 생명력 자체라고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심오한 개념인데요. 자료에서는 원의식을 세포 수준에서부터 존재하는 어떤 근원적인 의식 혹은 생명활동의 주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리강론이라는 다른 문서에서는 피조물이 가진 주관성이나 자율성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보를 감지하고 감지력, 또 그걸 기억하고 유지하며 각지력, 어떤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한목적성 능력을 가진 잠재의식 같은 걸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낮은 차원의 마음이나 혹은 신의 마음의 일부와도 같다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해요. 세포 수준의 의식이라니.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이 원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보는 건가요? 여러 가지 기능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DNA 속에 담긴 유전 정보 있잖아요. 이걸 통일 사상에서는 신의 설계도 또는 로고스가 암호화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정보를 해독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세포 활동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나 기관 형성을 이끌고 모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보고요. 마치 세포 안에 자체적인 운영체제가 있는 것처럼요? 네네,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죠. 각 세포 안에 어떤 지능적인 주체가 있어서 생명 활동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었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생기가 바로 이 원의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니 조금 감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원의식이 어떻게 몸의 정보, 즉 원형상과 관계상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네, 원의식이 가진 능력 중에 감지력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감지력으로 자기 자신, 즉 세포나 조직의 구조와 속성을 감지해서 원형상이라는 심적인 내용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각지력이라는 능력으로 그 내용을 유지하고 기억하는 거죠. 또 세포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몸 전체의 구조적인 틀, 이걸 존재 형식 또는 관계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지하고 반영해서 관계상 또는 형식상이라는 심적인 형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 내용과 형식을 다 감지해서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형상, 내용과 관계상, 형식을 합쳐서 원의식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의식은 몸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담아내는 일종의 내적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관계상이 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정리되어서 최종적인 생각의 틀, 사유 형식이 된다는 거였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형식들을 이야기하는지도 나와 있나요? 네, 통일 원리에 기반했다고 주장하는 10가지 기본적인 존재 형식, 사유 형식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성상과 형상,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형식, 양성과 음성, 남성성, 여성성 같은 상보적인 속성들, 주체와 대상,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것들이요. 아, 그런 기본적인 틀들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이런 형식들이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냥 만들어낸 주관적인 틀이거나 또는 마르커스처럼 외부 세계가 단순히 찍어낸 복사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소우주로서 이런 형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틀이 세상의 근본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대담한 주장이죠. 정말 방대한 이론 체계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인식의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식이 소생, 장성, 완성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 비유한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감성적 단계, 즉 소생 단계입니다. 외부 대상의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아주 단편적이고 좀 희미한 인상, 이걸 감성적 인식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형성하는 단계예요. 아직 이게 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전 상태죠.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서 뭔가의 윤곽만 어렴풋이 느끼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냥 뭔가 있다는 느낌만 받는 단계군요. 네. 이때는 마음속 원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외적 자동적 사위기대가 형성되는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가 오성적 단계, 즉 장성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조합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작동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통각, 링더 통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지, 청, 의의 통일체이면서 기억력,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 통각이 활동을 시작해서 감성 단계에서 얻은 그 희미한 인상, 감성적 인식상하고 기억 속에서 어울릴 만한 원형, 즉 청사진을 끄집어내서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드디어 맞춰보는군요. 네, 이 조합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사과다 또는 이것은 칙상이다 와 같은 구체적인 인식이 성립되는 거죠. 만약에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원형이 불명확하면 직접 만져본다거나 이게 실천이죠. 다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조합이 반복되거나 보완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합론이라고도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인식론을 조합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내적 자동적 사위기대가 형성된다고 표현하고요. 네. 조합을 통해 구체적인 사물을 알아보는 단계. 그럼 마지막 완성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성적 단계, 즉 완성 단계입니다. 오성 단계에서 얻어진 인식들, 예를 들어 개념이나 판단들을 재료로 삼아서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개념과 배라는 개념을 비교한다거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같은 거죠. 아, 논리적인 추론 같은 거군요. 네, 즉 기존의 지식들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교하는 등의 정신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이나 법칙, 이론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실험이나 검증 같은 실천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지식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이 단계를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 형성이라고 하고 실천과 병행될 때는 외적 발전적 사위기대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감성, 오성, 이성. 단계별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이네요. 그런데 이 이론이 단순히 이런 철학적인 설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식 과정이 실제 우리 뇌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사실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한다면서요.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네, 그 점이 통일인식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 즉 성상과 몸, 형상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의 작용과 몸의 작용은 항상 함께 일어난다. 이걸 이성성상론이라는 원리로 설명하는데요. 여기에 바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심리적 과정 역시 뇌를 포함한 신체의 생리적 과정과 병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자인 펜필드나 에클스처럼 마음과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견해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언급하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원형이나 원인식 같은 개념이 뇌의 어떤 부분이나 기능과 관련된다고 보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수준의 근본의식이라는 원의식이나 몸의 정보를 반영한 원형상 같은 개념은 현대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세포의 정보 처리 능력이나 자율성, 사이버네틱스 같은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프랑스 생리학자 앙드레 구도페로 같은 학자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세포가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기억하며 명령을 수행하는 그 주체가 바로 원인식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와, 세포의 정보 처리 주체가 원인식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인식의 3단계도 대뇌 피질의 특정 영역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요. 예를 들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성 단계는 대뇌 피질의 감각 영역, 시각 영역, 청각 영역 등과 관련되고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오성 단계는 주로 두정엽의 연합 영역, 여기가 지각, 판단, 공간인식 등을 담당하죠. 와 관련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념들을 조작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성 단계는 전두엽의 연합 영역, 고등사고, 계획,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곳이죠. 과 주로 관련된다고 보는 식입니다. 아, 뇌 부위와 연결하는군요. 네. 기억은 측두엽의 연합 영역과 관련이 깊다고 하고요. 물론 이것은 아주 개략적인 대응 관계를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럼 정보 전달 과정은 어떤가요?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 임펄스나 화학물질, 신경 전달 물질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통일인식론은 여기에 어떤 설명을 덧붙이나요? 그 생리적인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정보의 내용을 알고 전달하는 주체로서 원의식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나 화학 물질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수단이나 형식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의미, 즉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것은 원의식의 역할이다 이런 거죠. 아, 수단과 내용을 구분해서 보는 거군요. 네, 비유하자면 택배기사가 물건, 즉 정보의 내용물을 이해하면서 배달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원형이 형성되는 과정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요? 네, 몸의 말단 세포에서 감지된 원형상이나 관계상 정보가 있잖아요. 이것이 신경계를 타고 상위중추, 즉 뇌로 올라가면서 정보가 걸러지고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중추 원형상이나 사유형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지방관청의 아주 세세한 정보가 중앙정보로 올라가면서 요약되고 어떤 정책 방향으로 통합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해요. 정보 처리가 상위로 갈수록 보편화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계층적인 처리 과정이군요. 그리고 원형의 두 가지 요소, 선천적 원형과 경험적 원형을 생리학적인 기억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선천적 원형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기억, 예를 들어 본능과 관련된 대뇌 변형계 같은 부분의 기능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경험적 원형은 우리가 살면서 학습하고 기억하는 정보, 즉 해마나 측두엽 등에 저장되는 단기 기억 및 장기 기억과 관련된다고 보는 식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구도페로의 견해를 다시 인용하면서 외부 자극 정보와 뇌에 저장된 기존 지식, 즉 기억이 조합되어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설명이 통일인식론의 조합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 과학적 견해와 연결점을 차리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관념과 기호의 변환에 대한 설명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빛이나 소리 같은 물리적 자극은 일종의 기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감각기관을 거쳐서 뇌에서는 의미 있는 생각, 이미지, 즉 관념으로 바뀌죠. 이걸 기호의 관념화라고 보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즉 관념을 가지면 그 생각이 뇌에서 신경신호라는 기호로 바뀌어서 근육으로 전달되잖아요. 이걸 관념의
기호화라고 봅니다. 기호가 관념으로, 관념이 기호로 바뀌는 과정이군요. 네. 기억을 저장하는 것, 이걸 부호화라고 하죠. 와, 다시 떠올리는 것, 해독 과정도 마찬가지로 관념과 뇌의 신경활동 패턴, 즉 기호 사이의 변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뇌과학에서 연구하는 이런 부호화 과정 자체가 성상적인 요소, 관념과 형상적인 요소, 뉴런 기호 간의 수수작용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경험, 또 내면의 틀, 이성 원형과 상호작용하며 수수작용 조합, 지식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원형, 원의식 같은 개념을 통해 마음과 몸, 더 나아가서 생리적인 과정까지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주 인상 깊었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방식, 즉 당신 안에 청사진과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어떻게 만나고 대화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설명 모델을 제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 몸, 즉 소우주의 구조와 상태가 반영된 마음속의 틀, 원형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나 발달 수준, 다시 말해 원형이 얼마나 명료하고 풍부하게 발달했는지가 우리가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인식 능력과 연결된다는 질문이시군요. 네. 만약 우리의 인식 능력이 이렇게 내면의 성숙도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이 개인의 성장이나 교육 혹은 자기 수양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또한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